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음. 본인이 그 상황에 처했다 란다면 어떤 인물에 가장 대입을 시키시겠어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찌질한 캐릭터라 그 박찬욱 감독이 이병헌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근데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감정이입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댓글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이 민폐다라는 걸 그러니까 박보영 배우가 굉장히 인류애가 넘치는 캐릭터인데 네. 간호사라서 또 네. 캐릭터가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간호사. 그러니까 사람을 못 내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캐릭터를 두고 민폐 아니냐. 예.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논리적인 T 성향으로 분석하거나 감성적인 F 성향으로 공감하거나 MBTI T와 F의 시각으로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TF 썰전. 오늘도 대표 주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 성향을 맡고 있는 손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F 성향을 맡고 있는 김만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펜하이머랑 같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소감을 한마디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여름 텐트폴 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보긴 했어요. 오. 그러니까 밀수, 비공식 작전, 더문,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중에 이렇게, 최고? 예, 제일 재밌었던 원픽이다. 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화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마음이 좀 복잡해져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건쌤은요? 저도 이제 상당히 머리가 좀 복잡했었는데요. 특히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즐거운 나의 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끝날 때는 아파트라는 노래로 끝나는데 그쵸. 이게 쓸쓸한 너의 아파트잖아요. 즐거운 나의 집이 쓸쓸한 너의 아파트로 끝나는 이 영화가 이게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여기 보면 중간에 아파트 노래에 막 들어가는 추임새 으쌰라 으쌰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우리 아파트가 아무도 없는 아파트라면 그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나의 집이 으쌰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뭔가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찹찹했던 어떤 네. 영화였습니다. 예. 후기들을 보니까 뭐 두 번은 못 보겠다. 혹은 보고 나니 기분이 찝찝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어떤 얘기인지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희정쌤이 간단하게 좀 인물 소개와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기후위기로 이상한파가 몰아닥친 근미래의 서울입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네. 서울이 폐허가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 황궁 아파트 딱 한 동이 무사히 살아남습니다.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추위 속에서 황궁 아파트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고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외부인들이 몰려옵니다. 황궁 아파트로. 네, 그래서 주민들이 외부인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막 의견이 좀 갈리게 되고요. 결국은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통해서 외부인을 내치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부 갈등도 있고 외부 갈등도 있고 이런 와중에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중년 남성인 김영탁이 동대표로 선출이 되고요. 이병헌 배우가 연기했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위협적이랄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영화 보면서 나라면 저런 상황에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해보고 우리 사회에 대입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파국과 비극이 뭐 외계인이 침범한 것도 아니고 이 뭔가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평범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그런 이웃 주민들이 벌이는 그런 비극과 파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게 뭐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악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때는 뭐 괴물들이나 저지르고 이런 일인 것 같은데 엄청 못된 예, 예. 사람이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가정적이고 막 그런 가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하지만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반성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반성. 반성하는 기능. 그러니까 음. 소위 한나 아렌트가 거기서 사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나 아렌트의 사유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라는 이 말이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매일 일기 쓰시잖아요. 그 일기 쓰는 것과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럼 일기를 왜 쓰게 했느냐?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해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 근데 일을 그렇죠, 했는지 그렇죠.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반성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언제 항상 오느냐?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건 늘 반성하지 않을 이유를 주고 지금은 위기니까 내가 이런 걸 돌아보고 이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위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가장 많이 돌아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이 아니고 위기 속에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런 걸 하는 건 오히려 뭐 사치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성 기능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소위 말해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세계를 당신과는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발상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화의 그 지점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영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황궁 아파트라는 곳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어쨌든 사람들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출입을 막게 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공존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내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외부 사람과 내부 사람 사이에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불신이 싹트게 되는 그래서 이제 김만호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위기라고 하는 게 나를 돌아볼 바로 그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라는 말 크라이시스잖아요 영어로 이 영어에 어떤 표현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분기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점에서 내가 A를 선택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B를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어떤 의학적 선택의 기로가 맞습니다. 어원인데 그랬을 때 만약에 외부 사람들과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어쩌면 다른 세계가 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내쫓기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황궁 아파트 안에서도 계속 의견이 분분해요. 맞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병헌파와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박보영파가 사실 나눠져 있고 근데 권력을 이병헌파가 잡았기 때문에 박보영파는 암약하는 거죠. 몰래 이제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저 상황에 처하면 나 이병헌처럼 할 거야. 혹은 난 박보영처럼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병헌의 배역이 악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런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니 생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병헌이 그 박찬욱 감독이 이병헌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근데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감정이입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서 딱 떠올랐었던 게 뭐냐면 올해 5월인가 6월 즈음에 반포동에 새로 짓는 아파트 더 팰리스 73이라는 아파트에 이런 홍보 문구가 있었어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거 굉장히 네. 우리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홍보 문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궁 아파트에서 사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목소리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황궁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빌라촌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 못 맞아. 들여보내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싫은 이유는 건너편에 살던 드림 팰리스라는 비싼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우리 무시했었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싫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조건 안에서
감독은 명백하게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자라고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니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망고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각자 도생의 시스템이 우리한테 도달했구나.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게 원래 각자 도생이라는 게 위기 상황에서 하는 일인데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 각자 도생이 널리 퍼진다는 건 정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떤 보호하는 기능 자체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위기라는 것들이 너무 이제 일상화된 거죠. 위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건물이 한 채 남아 있는 저 기이한 상황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각자 도생의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양심 있는 애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 시스템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박보영, 박지우 그쵸,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쳐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빨간 줄을 그쵸, 그어버리고 빨간 줄을 그어버리고 이제 쫓아내야 되는 이제 뭐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댓글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이 민폐다라는 거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배우가 굉장히 인류애가 넘치는 캐릭터인데 네. 간호사라서 또 네. 캐릭터가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간호사니까 사람을 못 내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캐릭터를 두고 민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전 이것도 좀 참 특이했던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이상하게 구조적인 걸 다르게 이제 쓰게 되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건 구조가 이래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구조 바깥에서 어떻게 위협을 느끼고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그렇지 너 양심이라는 걸 좀 지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양심을 버리는 건 구조 때문에 괜찮은데 남은 아무리 구조가 그래도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주 이중적으로 쓰면서 각자 도생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또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젠더 재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젠더 재현. 예, 이게 이제 그냥 뭐 나는 이병헌의 감정이입을 했어. 박보영이 민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박보영은 남자들이 구해다 주는 음식을 집에서 안전하게 받아 먹으면서 옳은 말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만 윤리적인 척하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여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정말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건 전부 다 남성으로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 있으면서 담소 나누고 티타임 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렸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요즘에 이게 파국 서사,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잖아요. 세상이 망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의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 재현 자체가요. 그래서 사실 워킹데드 같은 좀비 아포칼립스물을 보면 뭐 시즌 1에서는 여자들이 다 되게 못 싸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자기 몸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싸우는 거죠. 근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 이제 자기 몸을 훈련하고 왕성하게 싸우고 이런 재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여성 재현이 있는데 이 영화는 너무 그렇게 성별 이분법적으로 밖과 안을 그렸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걸 봤을 때 그 재현 자체가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비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근대화 가정 안에서 아파트는 아주 정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주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 주거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이성의 부부가 사는 핵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든다. 였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행복한 우리 집, 즐거운 나의 집을 꾸리는 주부로서 산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어떤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때 이 영화가 그거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병헌이 실패한 가장인데
그 가장 때문에 막 다른 남자들한테도 막 넌 가장이니까 이렇게 폭력을 저질러도 돼. 우리 집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감독은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오히려 정당하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서사를 주거든요. 너는 가장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뭘 하든 이거는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죄책감을 느낄 것도 없고 네가 하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야.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가족들을 거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일종의 이제 그 처방인 거죠. 그러면 이걸 들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어라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만들어왔던 가장 남성 가장 중심적인 사회였고 그리고 사실 이 돌이켜 보면 이 아파트와 연관시켜서 저희 때도 저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꿈이 뭐야?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에 소나타 그냥 정도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즐거운 나이지. 즐거운 나이지. 하지만 그러니-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 예. 근데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개인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 상황에 처했다. 란다면 어떤 인물에 가장 대입을 시키시겠어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찌질한 캐릭터라 박서준 같은 캐릭터. 박서준이 어떤 캐릭터인지. 예, 아니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박보영의 보면 남편. 박보영의 남편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행정학과를 나와서 거기서 보면 과도 행정학과죠. 행정학과 맞아요. 나와서 공무원이 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작할 때 보면 그 처음에 대사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 사람들 저렇게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평화롭게 좀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이 말썽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런데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병헌이 딱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서 이병헌이 또 처음에 부탁을 하고 아 당신 같은 친구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군대 재단지도 얼마 안 되냐고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라 가지고 군대 재단지도 얼마 안 된대 이런 친구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가담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그게 위계를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흡수하거든요. 예, 빠르게 흡수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도 너무 큰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거기에 대한 실망도 너무 크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내가 말하는 것도 무시도 못하겠고 아내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은 지키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막 갈등의 인물이네요. 예, 거기서 막 뭐가 무릎 꿇고 막 빌잖아요. 막 제발요, 제발 살려달라고. 아 근데 네. 찌질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정말로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전 생각하고 박서준 배우가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요.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되게 멋지게 나는 박보영이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박보영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비평가라서 간호사의 소명의식을 학습받지 못했어요. 아. 그렇게 못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제일 비슷할 것 같냐면 김도윤 배우가 연기한 도균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사람 숨겨주는 박보영파의 인류에 넘치는 캐릭터긴 하죠. 암약하는 굉장히 소심한 이제 남성 캐릭터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도균 정도는 노력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뭔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와 비슷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역할에 대입해 볼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리뷰로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아, 저는 박보영을 꿈꾸죠. 꿈꾸지만 이병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 대입이 가장 잘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 외에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질문이 더 있는 것 같다 하시는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영화는 아주 명백하게 이병헌파를 비판하고 박보영파를 지지하죠. 그래서 영화 맨 끝에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곧게 서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 아파트가 가로로 무너져서 평평해졌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주먹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영화는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되게 너무 쉽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황공 아파트 주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밖에 들어온 사람을 내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러다가도 굉장히 당연하게 자기가 황공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남의 건물에 침탈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 공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같이 스스로를 말하자면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악의 평범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싶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이병헌이라는 캐릭터가 이름이 두 개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김영탁이라는 캐릭터가 이름이고 하나는 모세범이라는 이름인데 이 모세범은 구원자 모세의 이름에서 나온 거고 이제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그 영화 상징에서 이 구원자로서 뭐 하는 모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몰랐네요. 다 그런 것들을 재현한 오. 거거든요. 왜 그 빨간 예, 예. 줄 긋는 줄 긋는 것도 거, 출애굽기의 이거 전부 다, 10번째 저주에 예.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 사실 빨간 표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그 바둑의 흰 돌도 되게 그 종교적인 거예요. 이 흰 돌이 종교에서 구원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탁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오랫동안 생계를 남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영을 예. 탁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속이 비어 있어서 이 속이 비어 있는 물건이라 안에 쇠붙이라 안에 단단한 물건을 넣으면 그 물건이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하면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범하게 되기 위해서 구원자의 역할까지 해야 됐다는 거. 이게 네.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보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